저는 이번 토론의 사회를 맡은 화공생명공학부 박주혜입니다. 여러분은 AI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챗GPT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하면 좋을지 챗GPT에게 물어봤는데요. 논제와 관련해 아이스 브레이킹 멘트 추천해줘 라는 요청에 챗GPT는 오늘 제가 인간 판사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을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과연 오늘 AI는 인간 판사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토론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이번 토론 논제는 AI 판사 도입해야 한다입니다. 김민지님 팀이 찬성, 정소윤님 팀이 반대 입장에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수업 토론은 숙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유 토론은 첫 발언권은 반대측에 있고 이후 찬반이 교차하여 발언권을 갖습니다. 자유 토론에서 한 사람이 한 번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제가 제한 시간 15초 전에 마무리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시간을 잘 지켜주십시오. 토론자는 발언을 마칠 때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라는 마무리 말을 해주세요. 청중께서는 토론팀을 응원하고 싶을 때는 손뼉을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팀께서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갑 입론을 해주십시오. 찬성각 발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법관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구조적 문제, 판사의 부정부패 사례는 판사의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향상된 권리의식에 상응하는 방안인 AI 판사 도입이 필요하며 다음에 두 가지 주장을 바탕으로 AI 판사 도입을 찬성합니다. 첫째, AI 판사는 사법 신뢰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는 요소로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2023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사법 신뢰도는 전 세계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155위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전문가에 대한 불신은 곧 사회 전반을 향한 불신으로 이어지므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해 객관적 판결이 가능한 AI 판사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AI 판사는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심각한 사건 처리 지연 문제로 인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판사 수 부족입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건의 총량에 비해 판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판사 수는 총 2,966명으로 1인당 연간 약 464건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사 정원을 2023년부터 5년간 약 370명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연간 약 140만 건 넘게 접수되고 있는 사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증원 인원이며 증원 후에도 여전히 1인당 약 380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판사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AI 판사의 도입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AI 판사의 이러한 현 문제 해결 능력만이 아닌 추가적인 장점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2022년 과거 음주운전 전과범인 B씨는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사건을 AI 법률 상담 플랫폼에 입력해봤더니 B씨가 실제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을 예측했습니다. 즉 AI 판사는 인간과 일치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정확한 판결로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어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 갑 입론을 해주십시오. 반대 갑 발언하겠습니다. 판사는 국가의 사법권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의 신념과 미덕은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과연 AI 판사가 이런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AI 판사가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펼치며 그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장으로 AI 판사를 도입하기에는 현재 기술적 한계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근거로 먼저 AI는 인간의 고유 능력에 따른 도덕적인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형법 제51조 양형 요소에 따라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데이터와 할 수 없는 사실의 이면에 대한 감정적인 이해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캐나다 컨즈 대학은 AI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법률 사실에 대한 감정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사례를 보면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 선고로 법적 구속을 면한 판결이 있습니다. 만약 AI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다면 오직 데이터에 기반해 실형을 선고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AI의 양형 결정 기능의 한계와 데이터 편향성으로 인해 공정성 훼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올해 미국 코넬 대학은 연구를 통해 법률 AI가 법적 추론 분석을 할 때 세심함과 정확한 추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AI 판사가 맡을 판결은 단순 벌금 부과와 같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적 연관성 등 맥락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정한 양형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 AI는 판례에 의한 편견을 그대로 학습하게 됩니다. MIT 테크놀로지에 따르면 법률 AI는 알고리즘의 변수를 조정하고 데이터 필터링 기술을 도입했음에도 편향성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데이터 편향성 문제는 곧바로 공정성 문제로 직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장으로 AI 판사는 해킹과 오판의 가능성이 높고 오판 시 AI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AI는 책임 능력이 부정되어 법적 책임 주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AI 오판 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의 귀속성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사는 재판에서 고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했더라도 중과실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AI 판사의 경우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을 하는 등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났는지를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을 밝힐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 제29조를 통해 국민은 공무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불법행위 주체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로서 명문화되어 현행법상 물건으로 규정된 AI 판사는 불법행위 책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즉 AI 판사 도입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사소하고 큰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와 같은 근거를 통해 AI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반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찬성팀 을 반론을 해주십시오. 찬성팀 을 발언하겠습니다. AI 판사의 도입의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보안에 관한 기술적 문제는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쉽게 말해 모든 주체에 대해 강한 인증, 정교한 접근 통제, 그리고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적용하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입니다. 둘째로 데이터 편향성 문제, 감정과 의도 파악 문제는 검색, 증강, 생성 기술 RAG로 해결 가능합니다. RAG 기술은 생성형 AI가 답변을 생성하기 전에 외부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람이 설정한 조건에 제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인지 능력을 갖추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도 해결책을 찾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AI 판사가 다양한 상황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로 AI가 양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AI 시스템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 정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양형조사 업무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법관들에게 사건 죄명, 법령, 양형 기준 등을 자동으로 반영해서 제시하는 AI 시스템 구축 또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팀이 말씀하신 AI 판사의 오판 시 책임 소재 문제 또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먼저 오판 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 판사를 유지한다고 해서 더 좋을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1조 3,80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 결정이 내려진 노소영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에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 판사로 이루어진 항소심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서 재산 분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수치의 무려 100배의 왜곡이라는 치명적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책임 소재 문제도 정책과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AI에 관련하여 법적 틀을 마련하는 다양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세미나를 개최했었는데요. 세미나 주제는 인공지능의 법률적 지위와 책임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인간 중심의 아날로그 사회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AI로 대두되는 전자인에게도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이처럼 현재 AI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틀과 기준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팀 을 반론을 해주십시오. 네, 반대팀 을 김현정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AI 판사는 사법 신뢰도를 회복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새로운 국면의 사법 불신을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AI 판사에게 사법 신뢰도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도 인간이라는 점, 판례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AI의 블랙박스적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블랙박스적 특성이란 일부 입력이 들어간 경우 출력은 나타나되 AI가 어떻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했는지 인간이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판결 공시의 원칙을 위반하게 됩니다. 게다가 법원 조직법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며 단서 결정의 이유를 밝히는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판결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찬성 측이 말씀해주신 사법 불신의 대상이 인간 판사에서 AI 판사로 전가될 뿐입니다. 한명성 저자의 논문에 따르면 AI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와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AI 도입으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셨으나 오히려 재판 청구권을 훼손시킵니다. 찬성 측 주장은 재판 보장권이 법관에 의해 실현되어야 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 청구권이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법률과 헌법이 위임한 법관이 판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찬성팀은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말씀하셨으나 사건 처리 지연 문제는 AI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 판사는 상황과 맥락, 감정을 고려하며 세심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 처리 시간이 AI에 비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AI가 오판할 경우 판단 결과의 이유를 역추적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은 기술이 발전할 때까지 무기한적으로 지연되게 됩니다. 한편 판사 정원 부족 문제도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입론에서 언급했듯이 AI는 현재 기술적인 한계로 인간 판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판사 인원 부족 문제를 고질적인 영역으로 간주하고 AI를 도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올해 5월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법관 증언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 수순을 밟는 것을 환영하며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개정이 되어 3,584명이 된다고 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부족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 시스템 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역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막연히 AI 판사를 도입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유토론이 있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지금부터 1분간 지정된 수기 시간을 갖겠습니다. 3반 팀께서는 수기를 해주시고 성준께서는 이제까지의 토론 내용을 평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팀은 수기를 해주십시오. 수기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2분입니다. 수업 토론은 사회자의 권한으로 자유토론 발언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사회자의 시간 통제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팀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대를 발언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는 AI 판사 도입해야 한다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프로그래밍 컴파스를 사용했던 법원 및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판결을 분석한 미국 독립언론기관 프로퍼블리카는 컴파스의 범죄 위험도 평가는 인종차별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컴파스는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백인보다 무려 2배 이상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컴파스에 의하면 백인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저위험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 재범을 저지른 백인은 흑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AI 판사의 판결에는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오히려 편견을 심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AI가 환각 편상으로 가짜 판례를 인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해 미국 법원이 정직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서 환각 편상이란 학습 데이터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는 인공지능의 확신에 찬 답변으로 사실이 아닌 문자나 이미지를 마치 사실처럼 꾸며서 답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즉, 이 또한 AI가 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편향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는 결국 플로리다주 중부지방고충처리위원회 조사 결과 서면에 인용된 사례와 출처는 부정확했으며 일부 판례는 존재하지도 않았으나 실제 판례의 의미로 잘못 인용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AI에게 책임이 발생한 사례인 것이죠. 이러한 AI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은 AI 판사가 제공하는 결과물을 객관적이라고 오인하며 편향된 인식을 확산 또는 심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판사는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을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네, 찬성각 발언하겠습니다. 반대팀은 지금 컴파스 사례의 판결 오류의 원인을 AI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제시해주신 자료는 AI가 가진 편향성 때문이 아니라 편견을 가진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 자체의 내용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테크 매체인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컴파스의 편향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애초에 백인과 흑인이 검거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더 많이 검거되는 사회적 구조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는 경찰이 흑인을 비롯한 소수인종을 더 공격적으로 체포하기 때문에 수감 중인 흑인 범죄자의 비율이 백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컴파스는 흑인이 더 높은 비율로 검거된다는 데이터 세트를 학습한 것이고 이에 근거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즉, 편향된 자료 때문에 컴파스는 흑인을 더 위험한 집단이라고 학습하고 흑인의 재범 가능성을 더 높게 예측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자료 자체의 문제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 판결로 AI 판사의 불공정성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편견학습 사례가 나타난다면 앞서 반론에서 소개드린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인 RAG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RAG 기술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텍스트를 생성하기 이전에 광범위한 문서 집합에서 관련된 정보를 먼저 검색하고 이를 이용해 응답을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RAG 기술을 도입한다면 AI 판사가 자체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춘 후기 때문에 데이터가 편향된 채로 입력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상황 대처 능력과 인지 능력까지 지닌 AI 판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향된 데이터 문제를 RAG 기술 도입으로 해결한다면 AI 판사도 충분히 공정성을 갖출 수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갑 발언하겠습니다. 찬성팀에서는 AI가 흑인이 더 높은 비율로 검거된다라는 데이터 세트를 학습한 후 이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편향성은 자료 자체의 문제일 뿐 AI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과학대학교 이병규 저자의 논문에 따르면 AI 알고리즘 중 법정 의견에 포함된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가족 배경, 학력과 같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기준으로 소수자의 재범 위험을 더 크게 나타내는 편향성을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AI 컴파스는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관한 정보와 범죄자와 유사한 데이터 그룹을 비교함으로써 편향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분명 존재하며
이를 통해 AI 판사가 불공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찬성 측이 주장하는 레그 기술은 현재 편향성 문제의 명확한 해결법이 되지 못합니다. 법률상의 문서 관련성은 텍스트의 유사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정보처리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레그는 문장의 유사성으로 정보를 검색하기 때문에 텍스트상으로는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문서를 찾아냅니다. 이는 정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또한 올해 6월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은 레그 기법을 사용한 두 법률 AI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각각 17%, 34% 이상의 시간 동안 잘못된 정보를 생산했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레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한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찬성 측이 주장한 이 기술로도 관련성이 낮거나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편향성 문제 해결을 위한 완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팀을 발언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RH 기술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술의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팀에서 AI의 불공정성만 언급하셨는데 인간의 불공정성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에 있었던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던 중에 약물 투약을 하는 의사를 찾았고 이 의사의 상습적인 불법 투약과 성범죄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이 가시나요? 저는 잘 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그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로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형을 살고 나면 의사라는 직업이 이어가지 못할 테니 의사여야지 할 수 있는 이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 판사가 가진 의사라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의사라는 소수자의 재범 위험성을 더 적게 나타내는 편향성을 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팀은 지금 인간 판사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인간 판사의 문제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측의 근거로 준비한 사례는 김수청 부장판사 사건입니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원정 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은호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흐리고 판사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AI 판사의 도입을 찬성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층 병 발언하겠습니다. 인간 판사가 뇌물을 받아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AI 판사가 도입된다고 해서 이러한 부정한 판결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 AI 판사의 도입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AI 판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먼저 AI 판사는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음 AI 판사 인공지능 모델이 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것이고 그 이후에 확보한 앞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인튜닝을 통해서 AI 판사 인공지능 모델이 최상의 판결 정확도가 나오게 할 것인데요.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AI 판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 중에서 하나의 과정에서라도 AI 업체에서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를 경우라면 AI 판사는 부정한 데이터나 알고리즘으로 학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재판뿐만 아니라 AI 판사가 내린 모든 재판 과정에서 부정한 판결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저질러진 비리는 인간 판사와 마찬가지로 밝혀지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더 무서운 것은 이런 판결 결과는 또 다시 AI 판사한테 학습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불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부정적인 파급력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 판사의 개입이 있는 한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의 비리를 멈출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인간 판사에게는 없는 추가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찬성 측 평 발언하겠습니다. 제기해주신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린 AI 업체 자체의 비리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 감사라는 개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들어보셨을 기업의 회계감사처럼 말 그대로 AI 시스템의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검토하여 기업의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의미를 연구하는 미국의 AI 나우 연구소는 알고리즘 책무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알고리즘 감사를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소개합니다. 1차 감사는 빅테크 기업이 자체적으로 전문팀을 구성해서 자사 시스템을 검토하는 내부 감사이며 2차 감사는 AI 감사 부분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공급업체에서 실시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3차 감사는 언론인, 독립연구원 또는 감사 대상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기업이 수행되어가지고 독립적인 제3자의 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된 사례 또한 존재합니다. 미국 표준기술연구소인 니스트가 2023년에 마련한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에서는 제3자의 감사를 포함하여 AI 운용에 관한 법적, 윤리적 경계선을 지정하였으며 이 접근법에 따르는 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업계에 현재 대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감사에 민간과 공공 모두가 참여하여 실시함에 따라서 AI 업체 자체의 비리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혹은 사법농단이라는 단어를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법원이 권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들인데요. 이런 사회적 악습 같은 거를 개선하지 않고 AI 판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해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자유토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찬성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찬성팀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 측 변 발언하겠습니다. 미국의 철학자 존 롤즈는 법의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는 법을 집행하는 판사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법조인의 비리 사건 혹은 판결 개입 등 법조인의 덕목을 해치는 비도덕적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뢰도가 하락한 현 재판부의 상황을 변함없이 유지할 경우 단순히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 측은 AI 판사의 오판 가능성과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분석한 민형사 경정신청 현황에 따르면 민사소송 판결을 수정해달라는 판결 경정신청 건수가 연간 4,000건에 달하며 형사판결에서는 매년 약 160명이 이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판결 경정은 판결상 내용 중 누가 봐도 명백한 누락, 오기, 계산착오를 바로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법관이 작성한 판결서의 오류가 작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AI 판사의 오판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대 측의 주장은 인간 판사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강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더불어 이는 사건 처리 시간이 재판의 면밀성, 정확성과 비례한다고 말씀 주셨던 반대 측의 반론 주장과도 모순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오류 많은 인간 판사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다음번 억울한 피고인은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잘못된 판결서를 들고 변호사와 씨름하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AI 판사는 정확하게 판결하여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신뢰도 높은 사법부가 필요합니다.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법적 보호와 공정한 처리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범죄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사법 신뢰도는 국민에게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임영진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사법 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는 곧 사회 전반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언급하며 사법 신뢰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법부는 녹슨 기계처럼 부패하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린 AI 판사라는 새로운 기계를 들여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반대팀의 최종 발언이 있겠습니다. 반대팀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 팀은 최종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AI 판사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중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아닌 AI 판사에게 판결을 받고 싶으십니까? AI 판사로부터 나온 판결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선뜻 고개를 끄덕이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제가 최종 발언 시작해 보겠습니다. AI 판사는 텍스트를 처리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 분야와 이미지나 영상을 처리하는 컴퓨터 비전 분야, 알맞은 정보를 추천해주는 추천 시스템 분야, 이 세 가지 분야가 모두 상호작용하며 작동해야 하는 인공지능 모델일 것이며, 이때 복잡하고 고도한 문해력과 논리력을 요구하는 재판 과정에서 이 모델은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떠한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4월 퀸즈 대학에서 발표한 법률 분야에서의 AI를 평가한 논문에서 법적인 결정과 같은 고위험 결정 영역에서의 법률 AI 사용은 우려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로서는 AI 판사를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한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판사가 인간의 고유 능력에 따라 도덕적인 판결을 내리거나 양형 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간의 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이터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지 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로 학습된 AI 판사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원리에 의해서 편향적일 수밖에 없으며 공정한 판결을 훼손합니다. 그래서 앞서 자유토론 때 찬성팀에서 AI가 가진 편향성 때문이 아니라 편향된 데이터 자체가 문제다라는 표현은 찬성팀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잘못된 주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편향성의 보완 방안인 외그 기술 또한 판례가 특수한 경우에는 보완적인 방향조차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찬성 측에서 말한 기술대로 기술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AI 판사는 해킹과 오판의 가능성이 높은데 오판을 할 경우 AI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저희 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늘 정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항상 새로운 판례가 나오는 재판 현장에서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종 발언을 마치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인, 사랑하는 가족, 본인이 이러한 특수한 판례의 주인공이 되셨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술적인 한계와 이런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오판의 책임 소재 불만성의 특성을 지닌 AI 판사에게 판결을 받고 싶으신가요? 현재로서는 AI 판사의 도입은 현실이 아닌 꿈과 같습니다. 인간 판사에게 단점이 있는 것은 인지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사법의 본질적인 영역인 인간의 주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판사의 수를 늘리기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혹은 구조적인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배신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AI 판사를 도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열심히 토론해주신 두 팀께 우렁찬 성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심사해주신 교수님과 학생 심사위원들 그리고 청중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심사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평 시간은 한 사람당 2분입니다. 심사위원 심사평을 해주십시오. 시각 영상 디자인과 한다현입니다. 네. 일단 두 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랑 그 구체적인 예시들을 들어주셔서 저도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주제인데 되게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았고요. 네.
그 찬성팀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재판부의 구조적인 문제나 판사의 부정부패 사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판결 결과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저도 AI 판사 바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데 또 이렇게 반대팀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AI 그런 기술적 한계나 그리고 어차피 AI에 인간이 개입되는 건데 이거를 부정부패 같은 사례들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였고 네, 심사위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그래도 결과를 좀 발표해 주세요. 저는 근데 AI가 어쨌든 인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부분이랑 AI가 도입되어도 뇌물이나 비리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지울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반대팀에 조금 마음이 더 기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 시스템학부 유재인입니다. 유재인 씨. 일단 최근 기술 발전이 많이 되면서 법뿐만이 아니라 의료계나 아니면 스포츠계 아니면 어제 얘기했던 그런 교육계까지도 AI에 대한 도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계속 나와는 상황이라서 흥미있는 주제였고요. 일단 저는 먼저 토론 전에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히 반대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찬성팀에서 제시하신 최근 사례나 이런 기술도로 계속 반박을 해주시면서 그치 도입이 필요하지 막 이러다가 반대 측에서 또 다시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그치 내가 생각했던 위험성 아직 있지 이러면서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두 팀 다 그럼 이 내용 자체가 기술이나 법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용어를 좀 잘 설명해 주시고 그에 맞는 사례들을 다 제시를 잘 해주셔서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도 인공지능을 조금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직 이 기술이 발전이 되려면 참 많은 한계점이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도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반대팀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사평이 모두 끝났습니다. 종합토론은 아쉽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가질 수 없을 듯합니다. 대신 청중 가운데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한두 분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두 분. 일단 장승은 씨. 안녕하세요. 저는 중어중문학부 천승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찬성팀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먼저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 기반 때문에 편견성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데이터가 편견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까 자유토론에서 말씀하신 걸로 충분히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요. 또 그런 데이터는 법과 판결은 선례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 판사의 데이터는 법과 선례일 텐데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예시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경우 처벌이 굉장히 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선례가 데이터로 남게 되면 이후에 일어나는 범죄에서도 AI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비슷한 처벌이 나올 텐데 그런 법이 발전하지 못하고 결국 제자리 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처음에 질문 주신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 문제를 과연 자유토론에서 언급한 그 기술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 역부족인 상황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자유토론과 반론에서 같이 언급한 RAG 기술을 예를 들어 RAG 기술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검색, 증강, 생성이기 때문에 즉 이름 그대로 검색 1단계 검색, 2단계 증강, 3단계 생성을 거쳐서 자료를 이제 추출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결국에 이것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고 여기서 그냥 인간이 이렇게 넣어줬으니까 그냥 비슷하니까 이대로 발표해야겠다. 이 점이 아니고 이 생성형 AI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입론에서 얘기해드렸던 사례도 그 음주운전 사례를 그냥 음주운전 사례라고만 입력을 하면 벌금형이 나오다가 이 사람이 사실 전과가 3회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징역을 1년 살던 중에 1년 살고 나온 지 2년도 되지 2달도 되지 않아서 또 저지른 범죄야 라고 AI에게 입력을 하면 징역 10개월이라는 새로운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승님이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보자면은 그냥 갖고 있는 선례나 판례만으로 그냥 직관적인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보기엔 불투명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물론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보완돼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일단 이 기술의 기초적인 베이스 자체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선례랑 판례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성폭행 사건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 쪽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인간의 감정을 학습한 형태의 AI가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과 정서적 연결의 경계를 재정의하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전문기업 미드필링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에서는 기업과 이해를 둘 다 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모델은 원래 AI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억을 장기적으로 하고 추론할 수 있으며 개성적인 특수한 사례가 발견됐을 때 이에 대해서 본질적인 인간의 특성을 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인간의 특성을 이용해서 미묘한 그런 원래 AI가 해결할 수 없었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좀 장기적인 감정적 연결을 통해서 아까 반대팀에서 제시해주신 부분과 스승님이 예시로 들어주신 성폭행 사건 같은 그런 예민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 그런 특수한 사례일 때 감정적으로 좀 더 연결할 수 있는 목표로 만든 AI 모델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부분이 10년 이내에는 충분히 법조계에도 도입될 수 있게 기술이 발전된다고 하면 좀 희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그 부분까지 발전이 된다면 그냥 선례랑 판례에만 그런 의존하는 판결이 아닌 그 자체적인 검색 능력과 감정과 공감 능력 부분까지 합쳐진 AI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은 씨 질문 취지가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어떠세요? 1부는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선례에 대한 그러니까 무슨 취지였냐면 과거에 성폭행 그 판결에 그 처벌이 너무 약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현재 판결하면 미래에도 형량이 적을 거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에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 우리가 느끼는 법 감정이 달라져서 처벌도 달라져야 되는데 과거 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한 무기형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뭐 10년 이렇게 처벌을 내린다면은 이런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는가? 네. 우리 요거 제 반대쪽에도 한번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팀을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승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판례에 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경희대 김재인 교수에 따르면 인공지능 판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판례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즉 사회의 변화된 가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AI가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이 사법의 불신으로까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자 정예솔 씨. 혹시 그 레그 기술에 관한 한계점을 조금 저희 측에서 조금 더 언급하고 싶은데. 네, 두 번째 질문자 아, 네. 선생님이랑 좀 네?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질문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질문자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청중을 좀 향해서. 익명 시스템 학부 조예준입니다. 저는 이제 이름이 뭐였죠, 참? 조예준. 조예준. 찬성 반대 측에 하나씩 질문이 있었는데 네. 일단 반대 측의
반론해 주실 때 AI가 인과관계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현재 사법부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어떠한 조항인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결과를 내린다라고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AI는 현재 그런 인과관계 없이 그냥 판결을 내린다는 뜻인가요? 그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럼 그 법조문과 판례에 따라서 결과를 행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그게 인과관계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AI의 블랙박스적 특성으로 인해서 인과관계의 설명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그 블랙박스적 특성에 따르면 그 중간 과정을 저희가 역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어도 그 결과를 역추적해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게 나왔다. 이런 것이 도출되는 과정을 저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블랙박스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판례를 자, 마이크로 좀 써주세요. 결과가 나왔을 때 판례 없이 그냥 제시를 한다는 건가? 이 사람은 몇 년생이다 이렇게. 판례나 법조문 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AI의 그냥 AI 자체에 이건 사실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블랙박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A라는 판례가 나왔을 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미 학습을 시킨 상황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에 대한 출력값이 나오는 거랑 별개로,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는데 얘가 그러면 이렇게 통과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학습된 거를 바탕으로 하는데 얘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뭐 이걸 토대로 했다, 이걸 토대로 했다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건 AI의 그냥 한계점이에요. 현재로서. 혹시 그 이해가 될까요? 그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경우도 어떤 결론을 내릴 때 판사가 이런 조항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머릿속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거쳐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인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어떤 논리를 갖고 이런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만약에 뭐 그 판결문에는 다 적어놓진 않았겠지만 판사한테 직접 물어봤을 때는 그게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근데 AI는 그냥 딱 그 판결문에 나온 나는 이렇게 결과값만 알려주지 얘가 어떻게 출력값에서 결과값을 나왔는지에 대한 그 인과관계 말씀하신 그건 아예 알 수가 없는. 네, 혹시 찬성팀 보완하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예주 씨 들어가시죠. 네. 질문이 한 개 더 읽어야 돼요. 아, 시간이 안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마 찬성팀이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도 해주세요. 일단은 그 본격적인 보완을 하기 전에 제가 하나 같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판사한테 피고인은 징역 3년형에 처합니다 라고 했을 때 판사한테 달려가서 저를 왜 징역 3년을 처하셨나요? 어떤 사고 과정과 논리 관계로 어떤 판결문으로 판결을 하셨는지 꼬치꼬치 물었을 때 과연 정말 제대로 속 시원하게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인간 판사가 과연 있을까? 저는 그것부터 의문이고, 그래서 반대팀이 얘기하신 인간은 머릿속에 생각한 부분도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지만 AI는 생각한 부분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좀 그 부분이 답변에 있어서 허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 찬성팀이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계속 갈 것 같은데 2분만 2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하신 블랙박스 문제 자체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바가 있습니다. 엔트로피에서는 AI 작동 원리의 일부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엔트로픽이 발견한 클로드 소넷 모델을 보면 그 클로드 소넷 모델의 중간 계층에서 수백만 개의 픽처를 추출하는 개념 지도를 봤는데 이 개념 지도를 파악해 보니까 AI가 사고하는 과정이 인간이 사고하는 과정과 유사하네라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만약에 이런 기술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블랙박스를 저기 하는 거 AI가 어떤 것으로 사고해서 결론 내리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이런 결과를 보면 인간과 비슷한 사고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어찌됐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혀진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저기도 있으니까 반대측에서 우려주신 건 아니면 AI 판사 도입 자체에 지금 블랙박스 문제로 인해 뭔가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 박주혜 씨 사회자께서 정리해 주세요.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서 토론을 끝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로써 오늘의 수업 토론이 아니 좀 정리 안 해주셔? 이거 정리 안 해주셔? 지금 뭐 한 거 좀 약간 정리하시고. 네. 이해를 못했네. 찬성 반대가 지금 대립됐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끝내야 되니까 알아서들 생각하시고 끝내시면서 이제 아쉽지만 이렇게 네. 결론은 각자 알아서 내리시면 네, 이게 정답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수업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제 사회가 수업 토론에 작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이제 발언권을 고현상 교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원래 우리 이 토론이 60분짜리 설계되어 있는 토론이에요. 30분에 마치니까 당연히 이제 할 말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아쉽지만 나중에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전문가들이 되실 텐데 뭐 이렇게 끝나는 것도 재미있죠. 뭐. 자, 아무튼 오늘 마지막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수로 우리 모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주시고요. 자리는 원래대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 하나. 오늘 토론 재미있으셨나요? 네. 두 팀. 내용도 훌륭했지만은 저는 발언하는 태도가 좋았습니다. 적절히 숨을 좀 가다듬으면서 또 상대가 토론을 잘 마치면 잠깐 멈추고 인터벌을 좀 뒀죠. 이런 식으로 청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여유가 좀 있었고 또 마지막 토론답게 청중을 굉장히 의식하면서 두 팀 모두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청중을 의식하면요 실제로 토론이 아주 흥미진진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중과 대화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두가 아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싶어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마 오늘 마지막 토론팀은 이 태도 면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할 그런 선례를 좀 남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발음도 아주 모두 정확하셨어요. 연습을 좀 많이 하신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은 휴강입니다. 원래는 2분 스피치를 좀 해볼까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2분 스피치는 안 해도 되고요. 대신에 마지막 한마디는 꼭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토론은
공동체 말하기다. 말하기인데 그 앞에 수다같이 단둘이 즐겁게 떠드는 게 아니고 공동체, 모여살이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서 문제가 되는 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우리를 해결하게 되는 위험에 놓이게 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싶겠죠. 이런 공동체 말하기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신다면은 즐겁죠. 일단 상대를 알아야 되고 우리로 승화되어야 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면 너, 나,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이해하면 토론은 격렬해질 뿐만 아니라 좀 더 나가면은 갈등을 유발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되면서 우리가 돼야 되는데 토론 끝에 적대감을 갖게 되는 이런 식의 문화는 빨리 우리가 좀 없애버리고 하나 되는 한데 아우르는 이런 훌륭한 인격이 되는 토론의 세 요소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갖추면 어느 상황에서든 우리는 즐겁게 토론할 수 있다. 자, 제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